네, 꼭 알아야 할 국제뉴스 이분과 함께 정리해 봅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 3국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도 비핵화 문구 관련 협의로 마찰을 했다, 이런 보도가 요미우리 쪽에서 나왔네요. 회담에 대한 그 일본 쪽하고 중국 쪽, 중국은 이제 관영 매체인데요. 네. 그쪽 반응들이 좀 나와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미우리 보도인데 네. 그 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발표된 내용하고 좀 다른 것들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게 공동선언 초안에 있었다는 게 요미우리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영내 평화 안정,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초안에 있던 그 완전한이라는 그 비핵화 부분에 그 부분이 빠졌고, 그 세 나라가 함께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표현도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이 변화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요미우리 쪽은? 2019년 그 12월에 그 직전 회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후퇴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뭐 이제 상당히 반대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요미우리 보도는 그 한미일 합동훈련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가 돼서 그래서 한반도 기장으로 이어졌다고 이제 중국이 이걸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구 조정 협의가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도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는 네.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요. 네. 한국 정부 관계자, 물론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협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북한을 포함해서 네 나라가 협의하는 듯했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쪽은 네. 일단 그 정상 그 회의가 재개된 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개최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도 그렇고 글로벌 타임스도 그렇고요. 차이나 데일리가 어제 사설에서 최근 이웃 세 나라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는 시도에도 한 5년여 만에 열린 그 정상회의의 풍성한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주요 우려를 서로 존중하면서 세 나라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네. 이런 그 정상 간의 이견 문제는 중국 매체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담 중에 그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한 것도 이제 이창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역시 중국 매체들도 이 부분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 앞서서 비핵화 표현, 이걸 가지고 기싸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대만 문제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대만 문제는 기싸움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네.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원래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서 삭제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라는 게 그동안에 그 중국이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그 비판할 때 많이 동원됐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이제 참여했다는 점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하는 와중에 한미일 협력의 틈을 벌려는 계산도 네. 중국이 한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하게 이번에 3국이 만나면서 뭐 FTA를 비롯해서 경제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게 이제 언급도 되고 협의 사항들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거나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사히도 그렇고 뭐 일본 언론들도요. 이런 어쨌든지 간에 그 세 나라의 FTA 논의 가속화는 이번 회의에 중요한 성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런 여러 약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결속을 하긴 했다 하면서도 아사히는 이런 그 세 나라 간의 관계가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외교에서 줄타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온 게이자이는 이제 매체들이 이렇게 특히 그 어떤 선언문 같은 데라든가 연설문에서 나오는 그 표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몇 번 나왔느냐. 그렇죠. 네. 이 니온 게이자이가 정상회의 공동선언 일본어 버전을 근거로 해서 협력이란 단어가 직전 회의 때보다 17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이 세 나라 정상들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안보에서는 깊이 파고든 표현은 피했다.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 협력에 이걸 좀 앞세우기 위해서 상호 배려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만남, 그 뒤의 얘기들 여기까지 또 정리해 보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까요? 독일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사흘간의 방문을 마쳤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한 게 그 자크 시라크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미국만 바라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진정한 유럽 통합이 스스로의 국방과 안보 틀을 확립할 때 완성된다. 앞으로 몇 년간의 과제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에 그 유럽이 상당히 좀 럭키한 거지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기로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그 공동 방위 네. 안보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좀 많이 했죠.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그 미중 경쟁 틈에서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식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너무 그 방산 부분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제 거듭 상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럽 전역에 지금 권위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그 이제 방문 마지막 일정이 이제 그 평화상을 받는 그러니까 베스트 팔렘 평화상을 받는 건데 이걸 받고 나서 연설하면서 이런 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도 좀 삐거덕거리는데 독일 그 숄츠 총리는 여기 대해서 앞서서 그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 성명하면서 필요하다.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숄츠가 조금 난처했는지 국제법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금 더 뒤로 빠지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유럽 영공 방어 계획에 대해서도 그 독일하고 프랑스 대통령 저 영상들이 좀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빨리 유럽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느리며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투자도 그렇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좌우지간 그 미국에 대해서 좀 공동 보조를 취하자는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갈아 가면서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비축을 더욱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좀 짚어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 핵 협상이 지금 트럼프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걸 이제 복원시키려고 하지만 협상이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그저 그 보고서를 낸 거를 이제 AP가 이게 이제 대외비였던 모양입니다. 입수해서 전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란은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 3.75 농축도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300kg까지만 영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훨씬 그거를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최대 60%까지 농축된 이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지난 11일 기준 한 142kg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월에 추산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거고요. 이
90%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요. 핵무기 급으로 금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90%가 농축이 되기 가능한데 한 2주 정도만 그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아니 사실 이 합의에 따르면 3.67%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는 건데 60%인가요? 그건 이미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합의가 깨지니까 이란이 우리도 그러면 안 지키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여기다 더해서 이란이 지금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 체크하지 못한 한 2곳 내지 3곳에서 비밀 핵 그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이란이 우리 지금 뭐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계속 지금 밀고 당겨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그 계속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라이시 대통령 헬기 추락 다음 날로 사실 그 협상이 또 예정돼 원래 있었잖아요. 국제원자력기구하고 이란 간의 그 네.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라이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미뤄졌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뭐 곧 열린다고 하는데 뭐 전혀 그런 추가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국제원자력기구 산하 그 35개국 이사회가 이제 18개월 전에 이미 그 이란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합의를 깼으니까 네.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게 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추가로 규탄 결의안을 더 채택하자고 해서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추가 규탄 초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좀 지금은 이게 시점적으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라이시 대통령 죽고 나서 이란이 또 6월 28일 날 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이제 이란도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유럽은 라이시 죽은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하자는 얘기인데 미국은 그러지 말자 하는데 지금 로이터 분석은 이란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요. 미국 대선에 썩 좋지 않으니까 백악관이 그것도 의식을 해가지고 조금 뒤로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역시 대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중국산 전기차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숫자적으로 어떤 식으로 늘어난 건지도 궁금하고요. 3월에 이어서 네. 4월에도 그 브라질이 중국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샀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쪽 집계입니다. 보니까 4월에 그 중국 전기차가 브라질에 수입된 물량이 4만 163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3배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난 1월만 해도 브라질이 중국 전기차를 사오는 수니까 10위였습니다. 벨기에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 쪽에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중국 전기차 반보조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것 탓이 크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외에 남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수출선을 이제 돌리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그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EU 집행위가 지난해 10월부터죠.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출 다변화를 중국 입장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영향인 것 같다는데 사실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뭐 인구도 그렇고 네. 뭐 지금 남미 최대 경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기차도 그렇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이 브라질 시장을 주목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우리도 친환경 차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면서 수입 전기차 점진적으로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외국 메이커들이 현지 투자 움직임도 활발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도 지난 2월에 정의선 회장이 룰라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32년까지 이런 그 친환경 이런 쪽에 한 11억 달러 투자 방침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유럽도 그렇고 도요타 같은 데도 공장 신설이라든가 라인 증설 같은 걸 지금 계속 앞다퉈서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032년까지 뭐 26조 원 이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네요. 예, 투자 브라질 쪽에서는 규모가. 그 정도 네. 자동차 부분에 투자가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진영, 트럼프 진영 이 전기차 정책이 좀 완전히 대비가 된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차도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도 다들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바이든은 전기차를 밀어붙이는 쪽이고 트럼프는 안 된다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하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확실히 그것도 정치적인 그런 유권자 성향이 갈린다는 겁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60% 이상이 전기차 그거 별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탐탁치 않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이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비용도 그렇고 왜냐하면 전기차가 좀 비싸죠 아직은. 그다음에 충전시설 같은 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성향별로 진보적인 미국인이 보수적인 미국인보다 전기차에 훨씬 더 그 좀 긍정적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또 반대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네.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1위 시장 점유율인데 머스크가 지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계속 좀 보수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런지 이것도 지금 그런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 CEO 얘기는 네. 최근에 그 전기차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얘기 선거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기차도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좀 조크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는 네. 미국이 그동안에 내연기관차를 쭉 육성을 하면서 미국이 자동차 공급을 하면서도 오페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는 전기차가 중국이 큰 손이 되면서 뭐 중국을 계속 압박하지만 역시 중국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주제나 사항들이 있는데 전기차까지 거기에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것 분위기 같습니다. 네. 좀 형성이 되어 있군요. 전기차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전기차가 갈수록 좀 무거워지면서 미세먼지를 근데 더 배출한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네, 니케이 아시아 분석인데요. 지금 사실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환경 개선인데 네. 전기차가 좀 무겁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그 충전, 일회 충전해서 얼마를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자꾸 배터리 팩이 좀 무거워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타이어가 빨리 마모가 돼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많이 한 30% 이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아이러니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을 했습니다. 무게가 실제로 뭐 한 내연기관의 2배 정도 지금 된다고요? 보니까 그 니오 같은 경우요. 모델 ET7 같은 경우가 한 2,600kg.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내연차 비슷한 모델 2배 이상.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 픽업 같은 경우도 포드 인기 모델이 F150인데 그것보다 30% 이상 무거운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친환경 차라고 분류가 되는데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